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지?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원자량 지난번에 얘기했지.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했어요. 진짜 질량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얘가 너무 작기 때문이었잖아. 상대값이라는 게 비례적인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는 진짜 값이 아니니까 이거는 기준도 필요하고 또 질량이라고 질량 대신 쓰기는 하는데 질량은 아니니까 그람 이런 것도 못 붙여.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준 게 이런 거였지. 질량수 12짜리 탄소 얘를 기준으로 삼았다. 근데 문제가 있다 그랬어. 이거를 질량을 12라고 놨는데 상대적 질량이니까 12g 이렇게 쓰지도 못해. 그냥 12. 그래서 탄소의 원자량을 12 이렇게 쓰는데 문제는 탄소가 이런 애만 있는 게 아니라 질량수 12짜리도 있지만 중성자가 하나 더 많고 두 개 더 많은 아이들이 있다 보니 내가 탄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라고 물으면 도대체 누구 걸 묻는지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된다고 했었지.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존재하는 것을 다 고려해서 평균을 구해서 우리가 그걸 사용하기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말하고 쓰는 건 사실은 평균적인 원자량, 그 원소의 평균값을 말한다라고 보면 되고 평균 원자량을 구해서 쓰지만 그냥 원자량이라는 용어를 그냥 대체해서 그대로 사용해요. 평균 잘 안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해도 실제로 압도적으로 좀 많은 애들이 있었지? 엄청 많은 애가 있으면 평균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13, 14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탄소의 원자량을 계산하면 거의 12. 얼마 요렇게 값이 나와서 12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사용한다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 두면 되고 우리가 이런 관계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아이들의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서로 동위원소 관계 있다라고 얘기하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아마 했던 것 같아. 그 밑에 31페이지에 수소와 산소의 원자량 뭐 이렇게 해서 저울로 이제 비교하는 비례식 세운 거야. 비례적인 관계를 보는 거지. 지금 첫 번째 저울에 보니까 탄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12개의 질량이 같단 말이야. 근데 수소 원자의 질량을 실제 질량 말고 걔의 상대적인 질량을 알고 싶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물론 수소 원자 한 개의 진짜 질량, 수소 원자 한 개의 진짜 질량이 있지만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탄소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 원자량하고 비례적으로 보면 돼. 수소 원자가 12개나 있어야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하고 같잖아. 그 수소 원자 하나의 원자량을 그냥 뭐 우리가 귀찮으니까 H라고 놓으면 이 H가 12개는 있어야 탄소 원자의 원자량과 같은데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10이라고 놓는다는 거지. 그럼 얘는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례적으로 계산하는 값들 뭐 몇 배니까 얘는 실제로 얼마야?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이 값들을 우리가 이것의 원자량, 상대적 질량으로 따져주게 되고 수소는 워낙 가벼우니까 뭐 저렇게 간단하게 얘기가 되는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 원자 3개가 있어야 탄소 원자 4개랑 같은 질량이 되더라. 근데 탄소의 상대적 질량, 탄소의 원자량이 10이니까 실제로 산소의 원자량은 10입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런 관계들 알면 돼. 그래서 이거는 매번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이미 과학자들이 다 해놨어. 우리는 있는 값들을 쓰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구해진 건지를 알면 되니까 그거 기억해두면 되고 오른쪽에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 뭐 써있는데 진짜 질량을 굳이 여기다 보여준 이유는 0이 엄청 많이 있지. 엄청 작은 값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런 실제로 너무 작은 값이니까 우리가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대값을 쓴다 라는 거 기억해두면 된다는 거야.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여기 뭐 있어요. 몇 가지 원소의 원자량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해서 여기 그림으로 표 실제로 이제 뭐 상대적 크기들도 나름 나타내주긴 했지. 수소는 진짜 쬐끄맣고 거기 있는 칼륨 같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큰 요 모양 것들 나타내주고 있어요. 애들이 맨날 이런 거 나오면 물어봐. 선생님 이거 외워요? 이런 거 물어봐. 니네 궁금한 게 그런 거지. 주기율표 몇 번까지 외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어디까지 외울 것인가. 뭐 외우면 좋아 뭐든지. 주기율표 외우면 좋지. 보통 학원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그러는데 주기율표 20번까지 외워 이렇게 많이 말해. 20번까지 외우라는 거는 그 뒤에 거는 쓸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고등학교 화학에 잘 등장하지 않는 것까지 계속 언급해야 돼서 그러는 거고 20번이 일반적인 패턴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20번까지 외우라고 하는 거야. 옛날에 이제 집착적으로 이런 거 외운 애들 있어. 선생님 가르쳤던 애 중에 거의 뭐 주기율표 다 외우고 나한테 100 몇 번, 90 몇 번 뭔지 아세요? 막 이런 거 자꾸 물어봐. 나 못 외워. 나는 이런 거 외우는 거 진짜 못하거든. 원자량도 마찬가지야. 원자의 상대적 질량
외우면 좋아. 외우면 문제 풀 때 되게 편하게 풀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인 값이잖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 낼 때 데이터를 주는 편이야. 보통 수소 원자량 얼마로 놓고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앞에 4개는 많이 등장하니까 외우는 게 좋아요. 수소의 원자량은 1, 뭐 여기 뭐 산소의 원자량 16 이런 거 있잖아. 탄소는 기준이었지 12. 이런 것도 외우는 게 좋은데 얘네들도 결국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이 다 고려된 채로 계산된 그런 평균 원자량 값이야. 그래서 나머지 보니까 별로 문제 될 것 같지 않은데 염소 혼자 좀 이상하지. 염소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염소 같은 경우에는 동위원소가 뭐 메인 동위원소 2종류가 있는데 질량수가 35짜리가 있고 질량수가 37짜리가 있어요. 얘는 17번이거든. 질량수 차이가 2, 중성자가 2개 차이 나는. 그런데 존재 비율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량수 35짜리가 무려 75%가 존재하는데 37짜리도 25%나 존재한단 말이야. 이런 거 무시할 수가 없잖아. 다른 애들은 막 수소는 1짜리 질량수 가진 애가 거의 99%고 나머지 합해봤자 1도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무시했단 말이야. 얘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계산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진짜 평균 원자량 계산된 값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다른 애도 마찬가지지만 얘는 확실히 그런 게 느껴져. 왜냐하면 여기 수치가 얼마래? 35.5잖아. 0.5 등장한 거야. 뭔가 진짜 계산한 값이지. 어떻게 계산해?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존재 비율을 다 고려해야 돼. 말하자면 이런 거야. 숫자가 이렇게 있어. 평균을 구해.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지? 맞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또 쓸 수 있지. 1에 해당하는 게 3개가 있고 2에 해당하는 게 1개가 있고 3에 해당하는 게 1개가 있는데 전체가 5개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얘도. 퍼센트가 뭐라고 그랬어? 전체가 100일 때. 전체 지금 100인데 그 100 중에서 35에 해당하는 애가 75 있고 37에 해당하는 애가 25 있단 말이야. 요런 비율로 존재를 하더라. 그럼 얘의 평균값은 계산하면 35.5 나와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쓰는 거야. 0.5가 나오는 이유는 얘는 종이원소의 존재 비율을 무시할 수 있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된다. 이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 염소 중간에 양쪽에 나트륨이랑 칼륨이 있거든? 근데 너희들 그 표 왼쪽에 점점점 해가지고 써있어. 나트륨은 뭐라고도 한대? 소디움이라고도 하고 칼륨은 포타슘이라고도 불러요. 나트륨이랑 칼륨이 영어가 아니야. 그 아마 독일어 쪽 어원인가 라틴어인가 뭐 이래.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 NA라고 쓰고 우리는 나트륨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그걸 나트륨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별로 없고 소디움이라고 많이 불러. 그래서 나중에 너희가 대학교 가서 일반화학 이런 거를 영어로 된 원서로 공부를 하면 소디움이라고 써있고 포타슘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우리가 부르는 이름과 다르기도 하다.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애들 원자량,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다. 이거 알아두면 돼요. 이 원자의 상대적 질량 우리가 매번 원자만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로 끝날 수가 없지. 어떤 것까지 따져야 되냐면 보통 우리가 물질들이라고 하면 원자 형태로 있는 것보다는 화합물, 뭐 호돈소 물질 이런 형태로 있는 거잖아. 분자라든지 아니면 뭐 화합물이라든지 뭐 이온결합 물질 뭐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가지고 실험할 때도 질량을 상대적인 값으로 응용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애들은 딱 원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원자량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걔가 분자 형태면 분자량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걔가 실험식의 형태로 써 있으면 실험식량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 물질을 표현하는 뭐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런 걸 다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학식이라고 하니까 사실 얘네들도 이런 상대적인 질량을 통틀어서 화학식량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이게 좀 더 큰 개념이야. 그냥 잘 모르겠으면 얘 쓰면 돼. 우리 책에서 이 교육과정의 문제인데 책의 교육과정에서 실험식이라는 실험식량 이런 말이 거기서 빠졌어. 그래서 책에 아예 등장을 안 해. 그래서 실험식량이라고 안 쓰고 그냥 뭐라고 해버리냐면 화학식량이라고 퉁쳐버려요. 그래서 여기 책에 일단 분자량 먼저 나와. 어떤 분자에 대한 상대적인 질량은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부른다. 그럼 상대적인 질량은 뭐가 필요해? 기준이 필요하지? 기준은 원자량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해. 그래서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12로 놓는 걸 그대로 쓰고 원자량들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더해서 분자량이라는 걸 결정하기로 했어.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예시, 이산화탄소 나와 있지? CO2는 확실히 분자로 이루어지는 분자니까 분자량을 물어보면
분자량은 요 생김새를 보니까 탄소 원자 하나랑 산소 원자 두 개로 돼 있지? 각각의 원자량을 더해주면 돼. 탄소의 원자량 12였어.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산소의 원자량 얼마였어? 16이지? 16짜리 두 개. 이렇게 하면 44 나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물 있어. 물. 그것도 맨날 나와. 물도 분자야. 그럼 분자량을 물어볼 수 있겠지? 자, 물의 분자량이 얼마냐? 수소의 원자량이 1이야. 수소 2개. 산소의 원자량이 16인데 산소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8 이런 분자량 갖는다. 계산 그냥 보이는 거 원자량 그대로 더해주면 돼. 가급적이면 뭐 요 앞에 4개 외우는 게 좋다 그랬잖아.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얘네들은 빈번하게 등장하니까 얘네들의 원자량은 외우는 게 좋고 사실 이렇게 쓰지만 이게 원래 점 몇몇이 뒤에 있는데 반올림한 거야. 무시해도 되는 수치들이라서 정수만, 자연수만 사용해요. 근데 자연수를 쓸 수 없는 요런 무시할 수 없는 애들도 존재한다. 같이 알아두고 분자량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NaCl 이거는 분자라고 하지 않는 애였지? 이 분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였어? 얘는 나트륨 이온 하나랑 염화이온 하나가 붙어서 딱 두 덩어리로 결합하는 요런 끝나는 애들이야? 아니야. Na 플러스 Cl-가 붙어서 날아다니는 애가 아니잖아. 결정 형성한다 그랬지? 이런 애들은 정확히 몇 개씩 붙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는 쓰는데 이거는 한 개 한 개 붙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1대1로 결합해 있다 라고 하고 이런 식을 우리가 실험식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율로 나타내는 식. 그럼 이 실험식도 상대적 질량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원자량 이용해서 구할 건데 그런 건 실험식 양이라고 하지만 책에서는 이 말을 안 해주고 대신 뭐라고 부른다? 그냥 넓은 의미의 화학식 양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써요.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푸는 동안 이 말은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야. 화학식 양이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화학식 양을 구할 때 사실 이게 한 개씩 붙어 있는 건 아닌데 생김새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씩 결합한 게 아닌데 이거 그대로 써도 돼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 식에 집중해서 그 식에서 구할 수 있는 상대적 질량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밑에 염화나트륨 화학식 양을 구하는 방식 나와 있는데 나트륨이랑 염소가 있어. 나트륨의 원자량이 얼마냐면 23이에요. 염소의 원자량이 35.5야. 그러면 얘는 화학식 양이 얼마야? 58.5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나만 이상해, 나만. 이런 이온이 결합해 있다며.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원자량 그대로 써도 되는 건가? 원자들이 결합한 게 아닌데. 얘 주의할 점은 너희들 질량수라는 용어가 있었지? 질량수는 질량에 관련된 입자의 개수야. 뭐하고 뭐의 합이었어? 양성자수와 중성자수의 합이야. 전자 안 넣지? 전자는 질량과 아무 상관이 없어. 전자가 몇 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질량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온들이 붙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질량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전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무시하고 그냥 원자의 입장으로 그대로 값을 써줘도 돼요. 그래서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애지만 우리는 그냥 원자량을 그대로 더하는 형태로 화학식량을 구한다. 알아두면 되겠지? 책에 화학식량 나와 있고 밑에 박스 여기 나트륨의 원자량 23이었고 염소의 원자량이 35.5니까 더하면 58.5 이렇게 되겠지. 문제가 나오면 이 원자량들을 제시해 줄 거야. 아마 외워야 되는 메인 4개는 안 줄 수도 있지만 아마 거의 줄 거고 또 특히나 나트륨이나 염소 같은 애들은 값이 좀 크고 자주 등장 안 해서 이런 것들을 줄 거야. 그럼 주는 거 가지고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지.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밑에 확인하기 다음 분자들의 분자량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 이 2개 해봅시다. 애들한테 해봐 그러는데 다 칠판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했어요. 잘했어요. 네. 자, 암모니아랑 옥시겐. 암모니아 질소 하나에 수소 원자 3개가 붙어있는 분자. 그러니까 얘는 분자량 구해라 그러면 말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질소의 원자량과 수소의 원자량들을 다 더해주면 돼요. 질소의 원자량 얼마래?
14 질소 하나. 그다음에 수소는 1인데 그런 애가 3개가 있으니까 얘는 분자량이 17 이렇게 나오겠지. 그다음에 에탄올은 얘도 역시 분자야.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하나가 요런 형태로 결합해 있는, 그리고 요렇게 OH 요런 특정한 부분을 따로 빼서 쓰는 거 우리가 시성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성식 양을 구해라라고 하지 않아. 그냥 얘는 분자량이라고 말해. 왜냐하면 시성식은 표현법일 뿐이야. 결국 이게 분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 질량을 말할 때 분자량이라고 말한다. 탄소 12의 질량, 원자량 맞는데 탄소가 2개 있지? 수소 몇 개야? 수소 총 6개. 수소가 1인데 6개 있고, 산소는 16의 원자량 가진 데 하나 있어요. 더 계산하면 얼마냐? 24 더하기 6 더하기 16은 30 더하기 16은 46.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이게 애들 되게 골치 아파하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거 배웠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 근데 문제를 풀 수 있어. 화학 되게 이상한 과목이야. 화학 되게 신기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문제를 풀어. 답이 맞아. 그래서 대학교 가서야 그걸 이해하게 된 개념이 몰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자, 이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상대적인 질량, 상대적 질량을 쓰잖아. 진짜 질량이 아니야. 근데 사실 질량 대신 쓰는 거니까 단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되게 뜬금없는데 아무리 질량수가 10이라고 해도 이거 좀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고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를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다가 개수 하나를 딱 정하게 돼. 묶음 단위를 정하게 돼요. 몇 개씩 묶기로 했냐? 묶어서 세자. 너무 쬐끔하니까 그걸 묶어서 세는데 몇 개씩 묶기로 했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물론 이것도 분사값이야. 이 뒤에 더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쓰기 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6.02, 0.02가 되게 귀찮잖아. 그래서 6 곱하기 10의 23승으로 하고 풀어라라고 제시하는 문제들도 있기는 해.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 값을 써요. 요런 값을 묶어놓기로 이렇게 많이 묶어야 돼. 이렇게 많이 묶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묶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만큼 묶어놓으면 1몰이다. 이 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해. 그래서 몰 그러면 원래 몰이라는 단어는 MOL2인데 단위로 쓰면 MOL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몰 이렇게 쓰기도 해. 몇 개를 묶는 거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는다. 우리가 묶음 단위 사실 일상에 많이 써. 책에 뭐 나와? 계란 한 판 나오지? 계란 한 판이 30개야. 계란 30개. 계란 한 줄이 몇 개인지 알아? 혹시 한 줄? 8개요. 계란 한 줄 10개, 10개. 근데 요즘에 사실 이런 묶음 단위 파괴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계란을 15개 묶어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 15개 막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근데 그거 뭐 그럼 굳이 따지면 반판인 거잖아. 뭐 한 줄하고도 좀 다르고 약간 이런 그런 단위들이 많은데, 어쨌든 실제로 계란, 달걀 같은 경우에는 30개 묶어서 한 판이라고 말하고 팔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오징어 한 축이라고 하는데 오징어 20마리 묶어서 한 축이라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 오징어 20마리 한 번에 사는 사람이 몇이나 돼? 그렇게 많이 안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단위들은 옛날에부터 썼던 단위지만 지금은 막 많이 파괴돼. 그래서 뭐 김도 100장 묶어서 한 톳이라고 하고, 마늘도 100통을 뭐 한 접이라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쓰거든. 고등어, 생선, 고등어를 한 손이라고 말해. 한 손. 몇 마리일 것 같아? 4마리. 한 손, 2마리, 2마리. 고등어 한 손인데 2마리야. 막 이런 식으로 판단 말이야. 근데 가서 어디 요즘에 마트에서 고등어 한 손, 뭐 굴비 한 손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거 없잖아. 막 그냥 20마리, 10마리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몇 마리로 팔지 묶음 단위 요즘 잘 안 쓰기는 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용하는 묶음 단위 중에 화학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몰이라는 거고, 이렇게 많이 묶어. 이렇게 많이 묶으면 얘가 또 의미를 지녀야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 예를 들어 탄소 원자가 있어. 내가 탄소 원자를 1몰 가지고 있어. 그럼 탄소 원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덜어가지고 저울 위에 올려놓고 질량을 재. 그랬더니 몇 g인가 봤더니 12g이야. 탄소 원자 12. 이거 뭐야? 탄소의 원자량이지. 탄소의 원자량은 상대적 질량이라 원래 g을 못 붙이는데, 우리가 1몰 묶어놓고 질량을 재면 진짜 질량이 된 거잖아. g을 붙일 수가 있어. 원자량이라는 단위 없는 어떤 값에 단위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묶음이
몰이라는 묶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1몰 묶어 놓으면 원자면 걔네 원자량에 해당하는 질량만큼이 되는 거고 분자면 걔네 분자량에 해당하는 질량만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걸 알아둬야 돼요. 이 화학자의 얼굴은 앞으로 너네가 많이 보게 될 거야. 이 사람이 이름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야. 천재과도 천재과.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아보가드로 이 몰하고 관련된 사람은 아니야. 몰하고 직접 관련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뒤에 나오는 거랑 관련된 사람이고 이 몰에 대한 중요한 개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런 수치가 또 이 숫자도 되게 뜬금없잖아. 6.02 곱하기 10의 24도 갑자기 이만큼씩 묶을 거를 누가 알았겠어. 근데 이게 왜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됐냐면 실제로 걔 원자량만큼의 그 질량을 놓고 우리가 얘가 한 개의 실제 질량 있을 거 아니야? 탄소 원자 한 개는 약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g이거든? 한 개가 요 정도 질량인데 12g이 몇 개인지를 따져보면 저 수치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저 수치를 의미 있게 쓰는 거거든? 다시 말해 여기 밑에 계산식처럼 나와 있는데 탄소 원자를 내가 12g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탄소 원자의 한 개의 실제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란 말이야. 뭐 계산을 하면 그램 없어지고 너희들 번분수 할 수 있지? 분모에 있는 애 결과적으로 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1.99는 약 몇이야? 약 2라고 놓으면 대충 6 근처의 숫자가 나오겠지. 6.0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23승이니까 위로 올라가서 10의 23승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수치적으로 계산된 값이야. 그래서 진짜로 요만큼 넣어놓고 우리가 질량을 재면 원자를 가지고 재면 원자량만큼 분자를 가지고 재면 분자량만큼의 질량이 나온다. 이 숫자가 너무 중요해서 후대 과학자들이 이 숫자에 이름을 붙였어. 이 숫자의 이름을 아보가드로 쓰라고 했다. 저 과학자가 분자 개념과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립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기체 연구하고 개수 개념 얘기한 사람이라 이 사람 이름 갖다 붙였어. 이 사람 자기가 붙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수인데 우리는 아보가드로 수라고 쓰는데 영어로 뭐 아보가드로스 넘버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이거를 또 표시하는 약자의 기호가 필요하겠지? 숫자니까 N 써요. 그리고 아보가드로라는 이름 붙여서 NA 이렇게 써.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 숫자에 이름이 있는 아보가드로 수라는 이름이 있다. 간혹 책에는 안 나오는데 간혹 N0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어. 화학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수치다라는 의미로 N0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보통 NA를 더 많이 써요. 우리는 NA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기억하면 되겠지. 그래서 숫자의 개념 몇 개를 묶었냐? 묶어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워낙 작은 입자들이어서다. 그래서 이 몰이라는 거는 아주 작은 입자를 묶어서 세는 묶음단위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원자면 원자량만큼의 질량에 해당하는 질량 분자면 분자량만큼의 질량 뭐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돼. 그래서 여기 뭐 원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 뭐 분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확인하기 잠깐 볼까? 확인하기. 자 설탕 C12, A12, O, 11 얘가 2몰 있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염화 마그네슘 MgCl2 5몰이. 자, 그 안에 있는 수소 원자 몇 몰이냐? 그 안에 있는 염화이온 몇 개냐? 이걸 물어보고 있지? 작은 숫자들 있잖아. 어떤 물질을 써서 화학식에서 이 작은 숫자들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 이 작은 숫자는 바로 앞에 있는 게 몇 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아 얘는 탄소를 12개 가지고 있고 수소를 22개 가지고 있고 산소를 11개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잖아. 그 개수의 개념이야. 그래서 얘가 전체 여기서 요게 통째로 2몰이 있으면 수소 원자는 한 개 안에 22개 들어있잖아. 그러면 2몰 그 2배 안에는 몰수로 치면 22 곱하기 2몰만큼 있다 이렇게 말겠지. 1몰 안에 이거 한 덩어리 안에 1몰 한 덩어리 안에 22개니까 1몰 안에 22몰 들어있는 거지. 그 숫자 개념을 좀 잘 알아야 돼. 전체가 2몰이면 1몰에 들어있는 몰수의 2배만큼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개수로 물어보면 25 곱하기 2몰에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승 되니까 요만큼의 개수의 수소 원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를 다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요즘에 그냥 이렇게 풀어서 쓰는 형태로 해서 고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산수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염화 마그네슘, 마그네슘 이온에 염화 이온이 두 개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잖아. 근데 굳이 펼쳐서 쓰지 않아도 염소 뒤에 이 염화 이온 뒤에 2가 붙어 있다는 거는 실제로 요 실험식 안에 얘네들이 1대2로 결합한 걸 나타냈다라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게 전체가 5몰 있어. 그러면 1몰 안에 염화 이온이 2몰 들어있는 거니까 전체가 5몰이면 그거에 5배 들어있고 몰을 물어본 게 아니라 개를 물어본 거죠. 몇 개야? 1몰이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거기에 요만큼 곱해준 만큼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수산화 이온과 칼륨 이온이 있던 수산화 칼슘이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얘가 2몰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수소는 몇 몰이야?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작은 숫자에 일단 집중해야겠지? 작은 숫자는 첨자, 아래 첨자는 바로 앞에 있는 게 몇 개라는 뜻이었는데 얘는 어디에 있어? 괄호 뒤에 있잖아. 얘는 괄호가 통째로 2개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칼슘 이온하고 OH-이온이 개수상 1대2의 비율로 결합해 있고 OH-이온 다 이 2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근데 내가 그 중에 수소만 물어보면 여기만 한 덩어리 안에 2개 들어있는 꼴이니까 2몰 안에는 2 곱하기 2, 4몰 들어있다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몰수를 따져라가 아니라 이 첨자의 의미를 좀 알아두라고. 괄호 뒤에 있으면 그 괄호가 통째로 몇 개 있다라는 의미예요. 같이 봐두고 그 다음에 설탕이 나왔으니까 너네 뭐 생명과학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설탕은 무슨 당류야? 그런 거 안 배웠나? 이당류라고 하지? 단당류 들어봤지? 단당류의 대표적인 얘가 포도당이지? 기본당이에요. 포도당은 C6, C12, O6예요. 이당류는 단당류가 2개 붙어 있는 애인데 설탕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하고 과당이 결합해 있어. 근데 과당도 기본적으로 성분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요런 성분 2개가 결합해서 설탕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어떤 애 2개가 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었던 걸 버려야 돼. 보통 뭘 버리냐면 제일 쉽게 버리는 형태가 물이야, 물. 그래서 요거 2개가 요런 애가 결합해서 요걸 만들 때 요 2개가 결합하면서 물을 하나 버리고 손을 잡게 돼. 그럼 물을 하나 버리면 탄소는 12개 되고 물이니까 H2O가 빠져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수소가 24개인데 그 중에 물 빠져나가야 되니까 수소 2개 빠져서 22개. 산소는 12개인데 물 빠져야 되니까 산소 하나 빠져서 11하나만 남게 돼요. 요런 형태로 결합해서 이당류를 만들어. 그래서 거꾸로 가면 내가 얘를 먹어서 소화를 시키려면 뭐가 들어가야 결합을 끊을 수 있어? 물이 들어가야 결합을 끊을 수 있겠지? 그런 형태로 반응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뭐 생명과학 시간에 아마 이런 거 하겠지? 몰라요. 지금은 안 해도 언젠간 하겠죠. 자, 물음표 보세요. 물분자 1몰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각각 몇 몰 들어있냐 물어봤는데 물분자 1몰 여기다 쓰자. 물분자 1몰 수소 원자 몇 몰? 2몰 산소 원자 1몰 H2O니까 생김새 보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나 큰 수인지를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게 나와 있어. 전 세계 해양에 있는 물의 양이 이만큼이고 뭐 이렇다. 근데 아보가드로 수는 진짜 말도 안 되지. 수치상으로 보면 공이 진짜 엄청 많고 10의 23승이잖아. 우주의 나이를 초 단위로 계산하는 요거보다 수치가 훨씬 커요. 수치만 보면. 엄청 거대한 숫자다. 근데 이만큼을 몰아봤자 탄소 원자를 이만큼을 모아봤자 몇 g이야? 1몰을 모아놓으면 12g밖에 안 돼. 그러니까 원자 같은 게 얼마나 작은가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네, 완전 작아요. 뒤에 거는 이제 부피 얘기, 질량하고 부피에 대한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아까 초상화 봤던 이 아보가드로가 얘기한 법칙이 나와요. 그리고 1시간 하면 요 내용이 끝날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